결혼 6년 차였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결혼이 평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감정이 무딘 대신 안정감이 있었죠. 불같던 사랑은 어느새 사라졌지만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않고 애교를 부리는 타입은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과한 감정 표현 없이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관계,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8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집에서 콘텐츠 번역 일을 하고 있었기에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냈죠. 그 조용한 공간을 채우는 건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단어들 뿐이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늘 성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어느 주말 오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아내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무언가를 듣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뭐 듣고 있어?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팟캐스트 들어. 사람 사는 이야기 같은 거.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번역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야구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래. 듣고 싶은 거 들어. 요즘 많이 피곤했잖아. 하지만 그 팟캐스트는 뭔가 달랐습니다. 하루 한두 번 듣던 아내는 점점 그 빈도를 늘려갔고 나중엔 식사 중에도 샤워 중에도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못한 척 넘어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실수로 거실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된 채로 재생을 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 무심한 듯 따뜻한 어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한 한 사람에게 속삭이는 듯한 말투. 그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퇴근하고 나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숨만 쉴 거예요. 일하느라 고생했단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히 피곤하다고 생각하겠죠. 그걸 지켜보는 나는 지쳐요. 진심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눕는 건 저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건 아내였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 있겠다고 애써 넘겼지만 이상하다는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외출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랑 대면 미팅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그녀의 말에 의심은 없었습니다. 번역 일을 하다 보면 직접 만나는 일도 있었고 평소에도 종종 외출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돌아온 아내의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평소보다 섬세하게 그려진 메이크업. 작은 변화였지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미팅치고는 지나치게 신경 쓴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에 팟캐스트 알람이 떴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궁금증에 알람을 눌러 재생 버튼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사람 같았습니다. 에피소드 설명란에 적힌 인스타그램 링크를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 2달 전 아내가 클라이언트라며 저와의 약속을 미루고 만난 사람. 제가 멀찍이서 아내가 차에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타기 전 아내는 그와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고 지금 그 남자의 얼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방송을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팬처럼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하루를 기다리듯이.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방송을 들으며 웃었고 어떤 날은 방송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명히 미소가 있었고 저는 그 미소가 더 이상 제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맥주 한 캔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든 줄 알았고 안방은 불이 꺼져 있었죠. 그런데 새벽 1시가 가까워질 무렵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문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엔 생방송 중인 그 남자의 얼굴이 있었고 실시간 채팅창에 아내의 닉네임이 보였습니다. 오늘 그 멘트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남자는 아내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답했습니다. 아, 땡땡님. 항상 고마워요. 댓글 덕분에 저도 힘나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과 방송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저만 모르는 친밀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관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너무 깊이 얽혀 있었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의 닉네임을 불러준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아내의 표정, 그 눈빛, 그리고 채팅창을 따라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그 남자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 들기만 해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질투라고 하기엔 그 감정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 하지만 저는 애써 이 감정을 오해라고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편이 훨씬 덜 아팠으니까요. 아내가 외로웠을 수 있다고 단지 위로받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아직 선을 넘은 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제 착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아내는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퇴근해 집에 들어서면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따뜻한 국이나 밥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실 커튼은 꼭 닫혀 있었고 아내는 이어폰을 낀 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집이 이젠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존재가 이 공간에서 얼마나 투명해졌는지 절감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지쳐 돌아와도 아내는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사람은 이상하게 감정이 앞설 때 논리라는 걸 만들어내더군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친구를 만난 거겠지. 바람 쐬고 싶었겠지. 괜한 걱정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에코백을 떠올렸습니다. 출근할 때나 외출할 때 늘 들고 다니는 그 가방. 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블루투스 트래커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반려동물 위치 확인용으로 산 것이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그걸 아내의 가방 속에 몰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바람도 쐴 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얼굴을 했지만 속으로는 실시간으로 트래커 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손안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아내의 위치가 멈췄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조용한 주택가 한복판이었고 그곳엔 작은 녹음실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름. 바로 그 남자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스튜디오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팟캐스트, 외출, 미팅, 이어폰, 웃음, 무반응. 어두운 집 그 모든 조각들이 그 녀석을 중심으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을 마주보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들이닥쳤다가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냉정을 유지하자. 이왕 깨질 관계라면 확실히 끝장을 보자. 며칠 후 또다시 아내는 같은 시간에 외출을 했고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위치로 몰래 따라갔습니다. 도착하니 그녀는 그 스튜디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어깨를 살짝 치며 인사를 했고 그 남자는 익숙하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그냥 팬과 호스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서적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그들의 세계 안에서 저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람 쐬니까 좋더라.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그 남자의 말투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녹음실 위치 정보, 사진, 문자, 팟캐스트 캡처본을 들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찬찬히 살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서적 외도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반복성, 장소, 표현 방식까지 종합하면 명백한 불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고 이제부터는 법의 언어로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끝낼 수는 없다. 증거가 전부인 싸움이라면 철저히 수집하자.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아내의 눈앞에 펼쳐 보이자. 그녀가 부정할 수 없도록.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조용히 그녀의 휴대폰을 살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비밀번호 없이 핸드폰을 두었고 그건 저에 대한 신뢰인지 아니면 무신경함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메신저, 메모장, 사진첩, 심지어 브라우저 히스토리까지 확인했지만 처음엔 별다른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픈 채팅방 탭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방 이름은 그 팟캐스트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은 두 사람의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 우리 얘기였지? 그 사람이랑 밥 먹을 때 내가 했던 멘트 그대로였잖아. 오늘도 모른 척 잘 넘어갔어. 바보 같지? 제 존재는 그 방 안에서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자신들만의 은어와 코드로 저를 우습게 여겼고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 외장 메모리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관계의 실체를 더는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배신이었고 그 배신은 제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에 마주할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연기로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젠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쥘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기대했고 나아가 저 자신을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이 끝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제 손으로 결정하겠다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흔적은 반드시 법의 언어로 기록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귀를 막고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는 그 순간에도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두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날따라 화면은 무의미하게 지나갔고 소리는 아무 의미 없이 배경처럼 깔렸습니다. 새벽 2시 무렵 그녀의 숨소리가 일정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그녀의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화면을 켰고 제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메모장, 사진첩 모두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 탭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그 남자와 채팅한 공간이었습니다. 탭을 누른 순간 낯익은 방 이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팟캐스트의 제목. 방을 열어보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한 듯 지난 대화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목소리 진짜 미쳤다. 들으면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그 장면에서 했던 말, 우리 얘기였지? 당신이 내 이름 불러주는 순간 세상이 멈춘 느낌이었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안엔 저를 두고 나눈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어차피 마음은 떠났잖아. 몸이 남아있든 말든. 그 방은 불륜의 기록이었습니다. 은어와 감정을 곱게 포장한 단어들이었지만 저는 그 아래에 숨겨진 본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거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가 제게 건넨 미소, 이사 첫날 먹었던 배달 피자, 눈 내리던 밤같이 걷던 길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그 채팅방의 모든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외장 USB에 정리해 담았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을 도와줬던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읽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민사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준비의 시간.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방송 녹취였습니다. 그 남자가 올린 팟캐스트 방송을 전부 다운로드해 보관했고 각 회차의 주요 멘트를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 끝나가는 사람들은요, 식탁을 비워요. 눈빛 없는 대화, 의미 없는 저녁. 사실 그건 이별의 예고죠. 그 멘트가 나간 방송은 아내가 저와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을 먹던 날 업로드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저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끝나자마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장면이 방송 멘트 속의 장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 남자는 방송을 통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며칠 후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주문한 소형 마이크, 고정 거치대, 그리고 스튜디오 녹음 가이드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듣는 걸 넘어 그녀가 그 방송에 출연하려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 녹음실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예약자 행세를 해서 그 내부를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스튜디오 예약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이름과 시간을 적으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녹음 체험을 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예약한 날 저는 차분하게 그곳을 찾았습니다. 정면에서 마주한 건물은 낡았지만 깔끔했고 외관보다 내부가 훨씬 정리돼 있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내해 녹음실 안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저는 익숙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벽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고 그중 두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는 아내. 설명을 듣는 척하며 저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구석구석 눈에 담았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이 퍼즐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아내든 법원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는 말보다 강했고 거짓보다 단단했습니다. 곧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누구보다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하나씩 준비를 마쳐갔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날 밤 저는 아주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더는 모르는 척 웃지 않아도 됐고 더는 질투심이라며 제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욕망과 자기 위안 속에서 조용히 망가져가던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상간남의 주소지를 확인했고 불륜 증거 자료와 함께 위자료 소장을 정식으로 송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3천만 원.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통해 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건 단지 한 남자의 일상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기억이었고 한 사람의 존엄이었다고. 이틀 뒤 아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그날따라 저녁을 차려주며 묻더군요.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보여서. 저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다가와 말을 이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따뜻한 척이라니. 이미 소장이 그의 손에 닿았겠구나. 모든 퍼즐이 그렇게 또 하나 맞춰졌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녹음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노트, 녹음된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위한 인내심. 30분 후 저는 아내의 뒤를 밟아 녹음실이 위치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 근처의 작은 카페. 창문에서 정확히 보이는 각도로 자리를 잡았고 곧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옷차림에 늘 쓰는 백팩을 메고 평소보다 얼굴이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나타났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고 잠시 후 문이 닫혔습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깊게 들이마셔졌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내 아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할까? 요즘 너무 서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는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녹음실 사진, 오픈 채팅 캡처, 녹취록 정리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간남에게 송달된 소장 복사본.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고르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정말 그 사람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 그냥 위로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저는 조용히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로 거짓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해라면 법정에서 풀면 되겠네. 그 말을 하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몇 분 뒤 울면서 나왔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그냥 누군가의 말이 위로가 돼서 처음엔 그냥 팬이었는데 점점 그녀의 눈물 앞에서 잠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뭘 느꼈는지가 아니라 내가 뭘 겪어왔는지가 중요해. 며칠 후 상간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500만 원.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와 감정적 교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단지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작업했을 뿐입니다. 소송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공적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사적인 감정을 암호처럼 전파해놓고 이제 와서 이미지 타격을 걱정한다고? 그 말에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를 통해 방송 멘트 중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자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소장 보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한 번만 얘기합시다. 진짜 이건 오해예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서 벌벌 떨며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의 접근 금지 요청서를 정식 제출했고 접근 시 경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감정놀이는 법과 기록이라는 현실 앞에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판타지는 현실에 취약하다는 걸 그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끝을 정리할 시간. 가장 치명적인 타이밍을 선택할 사람은 이제 저였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그는 변호인을 선임했고 곧 정식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수십 장에 달했습니다. 그 안엔 제가 수집한 팟캐스트 방송 녹취록, 오픈 채팅 대화 캡처, 녹음실 출입 CCTV,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특정 방송 멘트와 당일자 메시지 기록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 저는 차분하게 법정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고요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울분은 이미 정리된 채 이제는 그저 기록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이며 들어온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명백한 사적 감정의 과장일 뿐 실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준비된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방송 멘트와 사적 대화의 연결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눈으로 말합니다. 남편은 그 눈을 읽지 못했겠죠.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멘트가 포함된 에피소드의 방송 날짜는 그 남자가 아내와 나란히 녹음실을 출입한 날과 동일했습니다. 다음 증거는 오픈 채팅 속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 말 방송에서 그대로 해줘서 고마워. 그 장면 완전 우리 얘기였어.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표현은 창작적 각색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사는 물었습니다. 창작이라면 왜 대화와 방송 내용이 이토록 정확하게 일치하나? 그는 더 이상 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자료 위에 자료가 쌓였고 그의 침묵은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상간남은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여성과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얽힌 관계를 지속하였고 그 감정을 방송이라는 공공 매체를 통해 암시적으로 노출시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판결 상간남은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 청구액보다 약간 낮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판결문에 새겨진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회적 낙인이 될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팟캐스트 채널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수백 개의 에피소드는 모두 내려졌고 소셜 계정은 삭제됐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유튜브 댓글엔 이런 말들이 남겨졌습니다. 불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로 도덕을 팔던 사람이었네. 그 목소리 이젠 들으면 토할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은 알게 됐습니다. 그가 한 짓을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요.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지방으로 내려갔다더라. 라디오 스태프로라도 취직해보려고. 하지만 전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 그의 이름은 이제 영원히 한 줄 낙인처럼 남을 테니까요. 이제 아내와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미쳤었나 봐. 그 말에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떨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너는 내 감정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이해하지 않았어. 당신은 늘 일에만 빠져 있었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 그 사람은 나를 존재처럼 대해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들통난 걸 두려워하는 중이라는 걸요. 저는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명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이었어.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진심은 깨졌고 그 조각들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직장도 바꿨고 모든 물건과 습관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에서 거짓과 위선, 그리고 기억의 잔재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불륜 논란에 휘말렸던 전직 진행자 A씨, 방송 복귀 시도 중 그 뉴스의 댓글창엔 또 이런 말이 가득했습니다. 복귀? 아직도 목소리로 장난칠 자격 있다고 생각하나? 그 목소리 들으면 피곤해져요. 이제는. 그걸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가 뿌린 씨를 수확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저는요, 이제 팟캐스트를 켜지도 않습니다. TV 소리도 줄였습니다. 어쩌면 이 조용한 집이 가장 큰 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스스로 다짐합니다. 다신 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지키지 않겠다. 이제 제 삶의 중심엔 오직 나만 있습니다.